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하고 수년간 지속할 추세를 찾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 연준 페드의 통화정책 혁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페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과 페드의 통화정책 검토, 이런 제목 하에서 페드의 통화정책 변경을 발표한 것인데요. 미 의회는 페드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완전 고용 달성과 안정적 물가 관리가 그것인데요. 이 전략을 40년 만에 수정한 것입니다. 완전 고용 목표 조정은 지난 컨텐츠 미 연준 소득 불평등에 맞서다에서 해설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번 컨텐츠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목표 관리 변경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 목표 관리 변경에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중대한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페드가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미 경제의 도전적 과제는 지난 컨텐츠에서 해설한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현상이었습니다. 즉, 미국 경제의 자원을 모두 사용해서 도달 가능한 완전 고용 상태의 이상적인 경제 성장률, 실질 이자율, 자연 실업률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경제 구조가 미국 경제에 고착된 것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페드는 약 40년 만에 경제학적 세계관을 변화했습니다. 즉,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소득 불평등 해소에 맞추고 경제적 균형 달성에 집착을 탈피한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경제학자는 균형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 장애 요인이며 이를 해소해야 저성장을 탈피한다는 논리지만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사회정책 문제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피상적인 경제학에서 인문학적인 경제학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시도가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 고용 개념과 그 달성 방법을 일단 변경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1980년 이후 지속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즉 2% 물가 목표 관리라는 방법론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 연준 역사상 폴 볼커는 연준의 책무와 중립성을 상기시키는 대표적 의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등으로 1979년 물가가 11%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목에 의해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데요. 폴 볼커는 고물가를 최우선으로 잡기 위해 사정없이 고금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고물가 상태의 고금리는 경제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한국도 IMF 위기 당시에 이 고통을 느껴봤죠. 고금리로 경제에서 사회까지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고금리로 미국 전역에서 농부, 주택, 건설업자들이 워싱턴 페드 앞에서 시위하며 압박을 가했는데요. 폴 볼커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보시는 것은 주택 건설업자가 폴 볼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의 경제교육 자료에 소개되고 있는 편지인데요. 제발 좀 금리를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시위와 정치적인 압력에도 폴 볼커는 19%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준 의장이자 또 가장 중립적인 또 가장 책임감 있는 연준 의장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이후에 미국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고용과 물가가 큰 변동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The Great Moderation, 대안정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아육을 맡았던 폴 볼커 연준 의장의 덕이었습니다.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고 최선의 고용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때의 교훈으로 신중한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는 페드의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이 됐습니다. 페드는 2% 이하로 물가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 점검했고 물가가 2%를 넘으면 금리를 올려 작은 공급과 투자, 소비 수요를 줄이고 물가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목표 관리입니다. 이후 지난 8월 27일 이전까지 폴 볼커식 경제관리 공식은 40년간 미 연준의 절대적인 통화정책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죠. 미 연준이 이런
폴 볼커의 경제관리 공식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저성장 구조는 경제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립스 곡선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폴 볼커의 경제관리 공식은 필립스 곡선이란 경제이론에 근거합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영국 경제를 조사해서 정립하고 1958년에 발표한 경제이론입니다. 그 내용은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물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률과 물가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물가 목표 관리라는 정책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의 기대 상승률이 높아지면 그때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고 경제에 과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역관계를 근거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한 처방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 발발 직전에 2월까지 미국은 최장 경제성장과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페드 목표인 2%의 한참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저물가, 저실업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필립스 곡선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관관계에 기초한 물가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경제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저성장 상태에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2% 이상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 취약한 경제에 충격을 줘서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저물가가 닥치고 여기에 저성장이 함께할 경우에 디프레이션 경기후퇴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1929년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대공황 경험으로 디프레는 미국 경제학자에게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입니다. 물가 목표 관리의 이론적 근거가 약해지면서 물가 관리의 혼선과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은 1년 반의 페드 경제조사와 관찰 결과 소득 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이 아주 취약하며 강한 노동시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뺏고 생존에 필요한 경제활동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주목하며 페드는 과거 2% 수준을 고집하던 물가 목표 관리를 평균 2% 관리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던 물가 수준이 일시적으로 2%를 넘더라도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을 즉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가 수준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위험은 최근에 전례 없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평균 물가 관리 정책은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 것이죠. 다른 면에서 보면 경제학자는 균형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자의 신념인 균형 달성을 포기하는 놀라운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신축적 평균 물가 목표 관리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은 잘못된 금리 인상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인간적인 경제학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저소득층 실업자이므로 페드의 새로운 정책 목적은 힘을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페드의 정책 변경은 완전 고용의 질을 높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인플레이션의 일부 용인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변경은 2021년에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방법론, 지침은 아직 미정이어서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초저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위험자산과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금융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이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는 풋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파월 풋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연말 S&P 500 3,700포인트 설에 힘이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반대편은 버블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예측보다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증시에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페드는 2022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을 지난 통화정책 의사록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시에는 유리한 상황이죠. 세계 증시도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동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조기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증시의 버블은 점도와 크기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초저금리에 2% 이상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달러는 구조적인 약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의 반대편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달러 약세 기조는 독일, 프랑스, 일본은 물론 한국, 중국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의 통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수출 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달러 약세는 미국이 지금까지 끌어온 미국의 무역 분쟁과 함께 수출국들에게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요. 경제 전문가는 달러 약세가 유로존의 0.2에서 0.4% 정도의 성장 감축을 예상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용인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의 EU와 일본의 그 대응 방법을 찾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은 1985년 미국이 강제로 달러 약세를 유도한 프라자 합의로 20년 장기 불황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달러 약세 구조는 침체 상태의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한편 달러 가치 하락은 달러 표시 상품의 명목 가치를 높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금가격과 유가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부 용인되면서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 예상됩니다. 국채금리는 성장을 반영한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의, 명목금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금리의 기간구조, 즉 일드 커브는 장기가 단기와의 차이를 확대하면서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스티프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의 가격 상승, 부의 증가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현상은 아니죠. 금융시장에 투자하거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 상승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생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용인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임금 상승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40년 만에 통화정책 변화에 하해정책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은 획기적이고요. 페드의 통화정책 실험 결과에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 구조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확실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희생을 담보로 미국만 먼저 살아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이은 미 연준 버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미 연준이 달러의 생산자고 기타 달러를 거래의 기본 통화로 사용하는 달러 수요국가, 수출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신의를 걷어가는 세계 금융 구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혁신의 결과 예의주시하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프라자 합의처럼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달러 약세 전략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달러 약세 공격 프라자 합의 효과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를 위해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하고 수년간 지속될 추세를 찾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